예. 네, 요번에 7월 11일 날, 그죠? 네, 세법개론 국가직 9급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7급 문제가 혹시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은 옳은 것은이라는 문장이 많았고요. 옳은 것은이라는 문장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그냥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9급인데 원래 7급에서 판례사항이 좀 들어가는데 9급인데 판례사항이 2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려웠다. 아마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세세히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렵게 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소득세법상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할 때 감면에 관한 것과 세액공제에 관한 것 동시에 적용될 때 순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은 2월 안 되는 감면부터 하고요. 감면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되는 공제 중에서 2월 안 되는 세액공제, 그리고 2월 되는 세액공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요. 일단 세액 감면이 먼저니까 리을이죠. 감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 중에 2월 공제 안 되는 게 먼저, 그러니까 리을하고 기역이죠. 그러면 리을하고 기역이 나오는 게 3번하고 4번이네. 일단 찍어도 여기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되는 공제인데 2월 되는 공제는 옛날 거부터니까 디귿번이 먼저네요. 그래서 4번입니다, 답이. 원래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대원칙은 다 옛날 거부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소득세법에서 당해결손금하고 이월손 같이 있을 때 당해결손금 통산을 먼저 한다. 이제 그게 특이한 거고요. 그거 말고는 다 옛날 거부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답은 4번이었다. 2번. 소득금액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세무조정.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이게 주로 송금에 관한 거네요. 비용 계상했다. 그러니까 송금 계상한 게 맞느냐. 맞게 됐으면 세무조정이 없고 세법하고 다르게 회계 처리했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1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데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이 등록했다. 여기에 일반 회비다. 이거는 기부금도 아니고 100% 송금이죠. 100% 송금. 그래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했다. 맞습니다. 이건 세법상 맞게 한 거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 유효하다. 2번, 전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예요. 연체. 그냥 가산세, 가산금은 송금물산입이죠. 근데 연체, 지체, 돈이 없어서 하는 거는 송금 인정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이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겁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세법하고 법인세법하고 두 군데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액기한서 발급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임차인도 임대인도.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뭐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세금과 원가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비용 처리하느냐?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의 송금으로 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차인의 송금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임차인이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송금으로 되는 거니까 임차인이 비용 계산한 게 잘한 겁니다. 이것도 세법상 맞다. 4번. 2월 결성금을 보존하는데 충당한, 이게 2월 결성금 보존분이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이게 자산수용이익이죠. 자산수용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원래 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요 첫 문장이 없었다면 자산수용이익은 입금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2월 결손금에 보존한 거니까 이건 다시 입금불산입을 하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다. 4번. 네, 3번.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이렇게 옳은 것은이 많더라고요. 9급에서. 원래 7급이 옳은 것은이 좀 많은데 9급에서. 그래서 올해 문제가 좀 시간도 더 걸렸고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됐고 그랬구나 라고 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 풀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체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밑줄을 쭉 긋고 옳은 것은 이거를 막 마음이 급하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보는 시험 과목. 그때는 마음이 급해갖고 시간에 쫓기니까 막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막 찍어놓고 아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밑줄을 먼저 찍어 놓고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맞는 거 찾는 거지 틀리는 게 3개지 그러면서 1번 기한 후 신고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아니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서 기본법 수정신고만 그것도 신고 납세 세목일 때만 확정력이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얘는 없죠. 얘는 그죠? 과세관청이 결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3월 내에. 2번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뭐에 관한 겁니까? 이게 병존설, 그죠? 증액 경정, 감액 경정,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답으로 나오죠. 이거는 맞는 문장이네요. 이게 병존설에 대한 거. 2번이 맞고 3번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 신고를 했죠. 원래 수정 신고 경정 청구가 작년까지는요. 수정한다, 고친다 그 얘기는 뭔가가 있었던 거를 고치는 거니까 작년까지는 법 규정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만 됐어요. 근데 올해 바뀌었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도 수정 신고도 할 수 있고 경정 청구도 할 수 있고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올해 개정된 거는 아니고 요거는 원래부터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자입니다. 그 자가 수정 신고를 했대요. 당해 수정 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확정된 과표와 세액을 증액해서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 아까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신고납세 세목일 때 신고를 했으니까 확정이 됐겠죠. 이게 정부부가 세목이라면 신고해도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신고납세 세목을 신고한 거니까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신고납세 세목을 수정 신고했다, 증액했다 이것도 확정이 된다. 이것도 틀렸고 4번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는 납세무자가 수증자니까 수증자 입장에서 성립 시기를 보죠. 그러니까 증여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래서 맞습니다. 성립 시기.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확정 시기는 뭐예요? 확정 시기는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하는 때, 신고 안 하면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때고 정부부가 세목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정부부가 세목이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하더라도 협력금일 뿐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죠. 요 마지막 게 틀린 겁니다. 정부가 결정할 때. 그래서 아까 2번만 맞는 거죠. 2번만 맞고요. 4번. 법인세법상 송금에 대한 설명. 여기는 또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시험 문제 푸시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 여러분들 송금불산입 잉여금 처분사항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은 송금이 아니네요. 이건 쉬운 문제네. 1번이 바로 답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거는 그냥 1번 답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는 볼 필요 없고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럼 2, 3, 4를 보고 네, 이 정도면 저 같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1번 답이다. 1번 틀렸다. 2번 부도가 발생해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평가 감액 손실할 때 뭐 재고자산, 파손부패, 고정자산, 천재지변, 뭐 주식은 발행법인의 파산, 발행법인의 부도. 근데 파산은 무조건 인정되는데 부도는 뭐죠? 부도는 상장, 그죠? 상장법인이거나 비상장은 뭐예요? 특수관계 아닐 때. 그랬죠? 이거는 상장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 맞고. 재고자산은 파손부패잖아요. 맞고. 송금 인정. 요게 주식에 대한 감액 손실 잡는 사유로 들어갔어요. 이게 부실 징후기요. 이게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요것도 맞고 이겁니다. 5번. 아, 요게 우리 시험 문제 스타일의 계산 문제 치고는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간 거. 이게 외국 자회사로부터 4천만 원 배당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법인세는 각각 1억과 2천이다. 이때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송금 산입되는 외국 법인세액이 얼마냐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간접 외국납부세액이죠. 간접 외국납부세액.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뭐예요?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원래 외국납부세액은
내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내가 거주하는 내국법이면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하니까 그럼 외국에서 낸 세금도 있는데 그럼 두 번 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처럼 빼주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죠. 근데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사실은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내가 직접 낸 세금은 아니에요. 내가 출자한, 내가 25% 이상 많이 출자한 그런 법인에, 그죠? 그런 법, 물론 이건 법인세만, 법인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출자를 하는 거죠. 좀 지분율이 높게. 그랬을 때 그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도 간접적으로 내가 낸 거랑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얼만큼이 내가 낸 거랑 똑같으냐? 외국에서 낸 법인세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죠? 2천만 원. 2천만 원 법인세가. 그러니까 2천만 원이에요. 외국에서 낸 법인세. 요게 내가 낸 게 아니라 내 자회사가 낸 외국에서 낸 법인세인데 이 중에서 내가 낸 거는 뭐예요? 내 지분율만큼이죠. 결국은 이거를 내가 낸 거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 법전에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나왔고 우리 시험은 말로만 나왔는데 요게 요번에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분율이 몇 프로라고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간접적으로 결국 내 지분율만큼 배당을 받을 게 아니냐라는 거죠. 배당을 받을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지분율이 4천만 원을 전체 소득금액 중에 4천만 원을 배당을 받는 건데 이 소득금액이 순소득금액이에요. 결국 뺄 거 다 빼고라는 게 수입에서 비용 다 빼고 마지막에 무슨 비용까지 있죠? 법인세 비용까지. 그래서 그것까지 다 빼고 나서 남는 금액에 배당 받는 게 결국 나의 지분율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수 전체 소득금액은 이 회사의 소득금액은 전체 이 사업연도의 전체 소득금액 1억인데 법인세를 빼기 전이니까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배당할 수 있는 총 금액인데 그중에서 내가 4천만 원 받은 거니까 결국은 나의 지분율은 50%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해서 법전의 간접외국납세액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50%니까 결국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데 조금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답은 2번이었다. 2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영세율 제도.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일단 대한민국 선박에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요. 외국의 선박에 의해서 잡은 거를 우리나라 배가 거기서 샀다. 배에서 배로.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아예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아예 냉장시설 돼가지고요. 뭐 참치 같은 거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럼 그것도 수입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잡은 거를 외국의 그 배에 있는 냉장 거기다 그냥 넣고 그냥 계약서 쓰고 팔았다. 그럼 그거 수출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나라 선박에 잡힌 거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죠. 수산물을. 이거 영세율입니다. 수출이니까. 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한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그 중개무역 방식 수출. 중개무역 방식인데 외국에서 계약서 쓰고 외국에서 다 거래하고 외국에서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은 했어. 근데 무역이야. 그러니까 영세율로 신고는 해야 되겠죠. 이거를 부가세를. 세금은 없지만 부가세 신고서에는 기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기타의 영세율 부분이죠. 비록 우리나라 내에서 거래하는 거지만 이거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영세율 해야 돼? 주로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거나 외화벌이라거나 그런 게 몇 개가 구정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로 외교관에 관한 거. 외교 공관의 소속 직원인데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외교 공관의 직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 이제 뭐. 근데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게 법조문이 뭐냐면 내국인이 아닌 자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100% 이거는 외국 대사관, 외국 직원이고 외국 사람이고 외국 대사관과 거래한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내국인이 아닌 자, 그겁니다. 아닌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 숨어 있는 말이 비록 국내에서 사고 판 건 국내 거래지만 이건 10%가 아니라 영세율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영세율 해주겠다. 답은 3번이었고요. 선박항공이 외국 항행용은 말 그대로 국내선만 빼고죠.
국내선만 빼고 국제선들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다 영세율이다 겁니다. 답은 3번. 이게 틀렸다. 이거고요. 7번. 과표에 포함되는 금액. 요게 원래 부가세 과표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걸 공급식이랑 조금 이렇게 섞었더라고. 이것도 원래 우리 시험이 과표랑 공급식이랑 두 개 사항을 섞어가지고 내는 게 잘 안 내는데, 네, 물론 섞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는 있긴 한데 하여튼 조금 더 보기 어렵게 수험생들은 물론 천천히 풀면야 누구나 풀죠. 근데 시간의 압박 속에서 이거를 그때 빨리빨리 판단하기 1분 내에 이걸 푼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일단은 결국 공급시기 문제, 공급시기 문제.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죠. 뭐 장기 할부, 뭐 중간 지급 조건부, 전력 기타 공급 단위 구획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얘는 2020년 7월 25일이에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외상 판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뭡니까? 인도하는 때. 인도하는 때니까 얘는 요때 공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요게. 그다음에 장기 할부는 아까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죠. 그러니까 요거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요때가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과표에. 마지막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돈을 미리 받고 선발급 생계한서, 생계한서를 먼저 발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근데 생계한서를 발급하는 때가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더 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죠? 약간의 센스. 대가의 전부를 받고 즉시 생계한서를 발급했다니까 요때 생계한서 발급한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인데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은. 근데 즉시 발급했으니까 요때 생계한서 발급했겠지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뭐였죠, 아까? 문제가 2020년 이익이 과표에 포함되는 게 2020년 이익이 과표잖아요. 2020년 이익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020년 이익이 맞네. 얘는 2020년 일기네. 얘는 2021년 이익이네. 얘는 2020년 일기네. 그러면 답은 500만 원 뿐이네. 500만 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은 1번이다. 1번이다. 하시고요.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법의 관점,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 걸 뭘 맡겨놨어. 신탁재산. 그죠? 맡겨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에 제 거예요. 제 거지.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탁재산 자체 제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를 웬만하면 위탁자로 봐요. 수탁자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예외를 몇 개를 두는 겁니다. 이건 실질이 수탁자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때는 수탁자 거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이게 옳은 것은이에요. 틀린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체크하시고 틀린 것은 1번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재산 자체는 신탁자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구 거냐? 그러면 그 소득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예요. 아버지가 돈을 맡기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펀드의 수익은 수익자를 제 아들로 할게요. 그럼 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맡긴 사람 거예요. 그죠? 그때는 위탁자. 그리고 맡겨놨다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에요. 피상속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아들들. 이거죠. 맞고. 2번 소득세법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다. 제가 투자회사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원래 자산과 투자자들이 맡겨놓은 자산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분격리합니다. 따로따로 장부기장해야 되고 맞는 얘기죠. 이거 법인세법상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옛날에는 판례로 있던 게 옛날에 이게 조문으로 들어간 거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이거는 약간 너무 실무적인 얘기고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다 필요 없죠.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그죠? 하여튼 법인의 신탁재산을 같은 법 251조 1항에 따른 보험회사 특별개정은 제외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어. 몰라. 이런 거는 그냥 빼버리고 일단은 그죠?
이런 걸 넣어야지 풀 수 있을 문제는 우리가 못 푸는 문제예요.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안 배운 건 빼버리고 하여튼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죠?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법인의 신탁재산은 우리 법인 게 아니라니까. 투자자가 맡겨놓은 거지. 신탁자가 맡겨놓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 수입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신탁자의 수입이지. 맞고.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 이거 수탁자가 판 거예요? 위탁자가 판 거예요? 그죠? 절차 진행은 맡겼으니까 수탁자가 대리인으로서 진행은 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신탁자라니까. 그러니까 위탁자가 매매한 것으로 본다. 이거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 조금 깊숙한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조금. 이제 요런 게 보통 7급에서 나오는 거거든. 요런 게.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 건 꼭 문항 중에 최소한 한두 개는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판례 사항을 넣은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는. 근데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런 문제는 그냥 하늘에 맡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아는 문장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거죠. 옳은 것, 거기다 또 옳은 것은이네. 옳은 것은. 그죠? 아주 지랄맞은 문제네, 이게. 그죠? 사행위 취소에 관한 거. 이거 사행위 취소권은 알죠? 그죠?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만약에 압류하려고 했는데 압류를 피하려고 거짓말로 사악하게 과세관청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 이전행위라든가 소유권 이전행위를 한 겁니다. 아니면 선담보를 걸어놨다거나 이런 거죠. 거기 1번에 납세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행위 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우리 이런 문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법조문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런 거는 일단 제껴 놓는 거예요. 잠시 보류 이런 거는. 나머지 거에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그냥 저걸로 찍어야지. 이렇게. 2번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가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뭡니까? 체납처분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압류 걸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돌려놨다거나 조카 명의로 돌려놨다거나 명의를 돌려버린 거야. 그럼 압류를 못하지. 체납자 재산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 행위를 직권으로 부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지 개인의 소유권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돼. 국세청에서. 얘네들 재산권 이전 행위라든가 담보 설정 행위, 저당권 행위가 사기 같아요. 사행위 같아요. 그리고 소송 거는 겁니다. 판결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직권이 틀린 겁니다. 직권이. 그죠? 요건 확실히 틀렸다. 이건 확실히 틀렸다. 요거는. 그 다음에 3번. 세무공무원이 징수법에 따라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징 소멸시 진행. 이거는 알잖아요. 국세기본법 성립확정 소멸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다. 그죠? 사행위 취소에서는 뭐죠? 정지 사유죠. 잠시 멈춤.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사행위 취소해소, 채권자 대위 소송 중 6개월 이상 외국에 있었어 그거잖아요. 그럼 잠시 멈춤. 그죠? 그러니까 정지되는 거죠. 이게 틀렸다. 이거 틀렸다. 4번.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른 신탁행위를 했다. 이거 아까 2번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이거랑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 똑같네. 그죠? 똑같죠? 그죠? 근데 재산권을 소유권 이전시켜버린 게 아니라 신탁재산으로 해가지고 신탁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그랬을 때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뭐죠? 직권으로 하는 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네 맞는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아예 안 봐야 돼. 우리는 그냥 1번은. 만약에 이것마저 틀렸다. 그러면 답은 1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상황이 2번, 3번은 확실히 그런데 이거 애매하네. 이제 그러면 답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저 같으면 답은 공부한 부분에서 선택을 해요. 공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출제자도 양심? 약간 농담으로 좀 얘기하면 양심이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걸 답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곁다리로 껴는 문장이지. 물론 100%는 아니고 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4번이다. 1번에 대한 거는요, 제가 해설에다가 그 이유를 써놨어요. 왜 틀린 건지. 근데 제가 정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이게 법조문은 아니고 제가 9번에 해답 4번에 보시면 이 집행기준에 관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걸 근거로 내신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시고 1번은 해답이건 문제 지문이건 앞으로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곁다리로 껴놓은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징수법상 납세증명서와 미납부 연락, 이거 간접적 징수 절차죠.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이 미납부 열람할 때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납부하지 않았대. 미납국세 열람의 대상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뭐냐면 체납국세가 아니에요. 미납국세예요. 이게 미납국세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납국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것도 볼 수 있고, 그죠? 고지를 했는데 고지서에 의한 기한까지 됐는데 요때까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고지서에 의한 기간 지난 것도 있고, 하여튼 납부를 아직 안 한 거 있잖아요. 납부를 안 한 거. 이걸 다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죠? 임차 들어가기 전에 혹시 내 보증금 날릴까 봐 임대인이 혹시 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에는 조세 채무도 있죠. 그게 있는지 확인하는데 우리가 미납국세를 체납국세라고 오해를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체납국세뿐만 아니라 고지서 보내고 안 낸 거, 그리고 신고하고 납부하자는 거 다 열람할 수 있다 그건데 지금 얘는 요걸 낸 거네. 요거를. 요거 맞고요. 가능하다. 이게. 그리고 2번 과표와 세액을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아직 확정 신고 기한까지 안 냈죠. 이게 아직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내가 스스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납세증명서.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납세증명서 발급할 수 없어. 완납증명서. 이거 가지고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얘가 체납자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미납자인지 이게.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납세증명을 통해서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확정 신고 지나야지. 그죠? 얘가 완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징수법은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그다음에 3번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이거 납세증명서 발급 사유의 두 번째죠. 외국인. 그죠?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4번. 네, 이거 괜히 지웠네. 그죠? 네, 4번. 미납국세 열람으로써 임대인에게 고지서 또는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열람할 수 없다. 아까 했죠. 고지서 발급하고 납기 안 된 거, 가운데 거, 그것도 미납국세 열람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난 것뿐만 아니라 고지서 보내고 납부기한 되기 전 것도, 아니면 그 전에 신고하고 납부 안 한 것도 다 열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은 4번이죠. 4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납국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11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 개시 전 등록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사온 거 매입세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2번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장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장은 원래 사업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구분해서 독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하나 있고 사업자냐 사업장이냐. 사업장 단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사업자 단위로 그냥 내가 식당을 몇 개 하건 하나로 통으로 내고 싶어요. 라면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본점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죠. 맞고.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했는데 사업 개시를 안 해. 그럼 뭘 하죠? 직권 폐업 시켜버리죠. 그럼 직권 폐업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직권 폐업 시키면 뭘 해요?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언제? 그 기간 안 주죠. 지체 없이 말소시켜야 됩니다. 요게 틀린 거네. 20일 이내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아까 2번이랑 비슷하네. 원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등록을 했는데 사업자 단위로 하나로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뭐죠? 뭔가 변경하려면 개시 20일 전까지. 개시 20일 전까지. 이겁니다.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2번. 법인세법상 기부금. 이게 네, 요건 여러분들 해설 보세요. 해설.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가다반에 보면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번이 틀렸다기보다 작년 규정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작년 규정이고 개정됐으면 틀린 거죠, 이것도. 그래서 올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작년까지의 규정에 판단하면 물론 2번이 답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문제다. 그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없음이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기부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다. 현물로 제공한 거죠. 현물로. 그러면 법정기부금, 특수관계 외의자인 기부금은 장부가액이죠.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하고 비지정기부금이 시가죠. 근데 여러분들 올해 뭐가 개정이 됐는데 그건 소득세 법정기부금. 소득세는 장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할 때 그냥 몇 프로 빼주는 거니까 소득세는 최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고 시가로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이 기부금가액을 늘리면 동시에 상대 개정 과목의 처분 이익이 늘어나. 기부금 비용이 늘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죠? 혜택이 없어. 근데 한도 초과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송금불산입만. 그래서 이거 법인세에서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게 혜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겠다. 오답이고요. 2번 잠깐 보려고 3번부터 갈게요. 이게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대. 이거 기부금으로 본다니까 의제의 기부금이죠. 의제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고요. 부당이상 부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죠. 의제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가액과의 차이예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부당이상 부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관계 없는 자, 의제 기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가와의 차익이 아니라 정상가액과의 차이죠.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러니까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러니까 130%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거죠. 4번,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대요. 여러분 접대비는 발생주의,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기부금은 현금주의, 지출한 시점. 따라서 미지급금은 아직 지출 안 한 거니까 올해 기부금이 아니죠. 지출할 때 기부금 한도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업료도 기부금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2번은 여러분들 올해 개정된 게 2020년에 개정된 게 뭐가 개정이 됐죠? 과거에는 당해결손금을 먼저 한도 계산하고 거기서 한도 미달이 있으면 2월 될 결손금을 끌어와 가지고 한도 계산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부를 많이 해서 한도에 걸리는 사람들은 매년 한도 초과가 나니까 한도 초과 2월 10년 해주는 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한도 계산. 그리고 나서 이제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을 그리고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요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내 납세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되니까 이게 문구가 이게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 초과액은 그러니까 작년에 법정기부금이 한도 초과돼가지고 송금 불산입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로 2월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도 초과분을 2월 시킨 거예요. 2월에서 그 2월 된 사업연도에 올해 2020년에 물론 이제 올해 2020년에 2월 된 사업소득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 기부금이 송금 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송금에 산입한다. 근데 이거 해설 보세요. 이게 말로 하기 좀 그러니까요. 여기 해설 보세요. 해설의 동그라미 2번에 박스 먼저 보세요. 박스. 박스에서 비교라는 거예요. 3번 바로 위에. 개정 전에 법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금 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작년 규정으로 하면 올해 당해 연도의 법정 기부금을 먼저 한도 계산을 하고 원래 올해 법정 기금의 한도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올해 지출한 법정 기부금은 7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은 아직 한도가 미달되네. 그러면 그 미달되는 금액의 범위에서 3천만 원까지 금액에서 옛날 거 2월 된 거를 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작년 규정이에요.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근데 올해는 뭐라고요?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하니까 미달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송금 산입 한도의 범위에서 이 말이 빠져야 돼. 이 말이 빠져야 돼요. 송금 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2월 불송금 최대한 2월 기부금 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법정 기부금 한도가 1억인데 2월 결성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2월 된 거 다 빼고 끝. 당해 기부금은 못 빼는 거고 2월 된 법정 기부금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1억 중에서 6천만 원 2월 된 거 먼저 빼고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당해 기부금에서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설로 써놓은 거고요. 밑에는 작년도 규정이랑 올해 규정이랑 아예 제가 풀 문장으로 써놨어요. 뭐 2항에 따라 그런 것만 바꿔놓고 그러니까 문장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 말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교수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없음. 네. 13번. 법인세법상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부당예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부당예산부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고가매입 저가양도죠. 뭐 쉽게 말하면 현저한 차이. 그죠? 5% 이상 3억 이상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단 1번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입 저가매입이죠. 저가매입은 부당이가 아니죠. 고가매입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지. 2번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 현물출자 한 뭐예요? 고가양도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현물출자를 원래는 시가가 한 10억짜리인데 현물출자를 15억으로 했다라고 하고 주식을 10억 원어치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고가양도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낮은 가액으로 라고 하거나 아니면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고가 매입이 되니까. 이게 3번 시가보다 낮은 요율을 제공받았다. 뭐예요? 뭐죠? 제공받은. 이게 저가 매입이죠. 저가 매입.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예산부인이 아니죠.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다. 돈 안 되는 자산을 돈 주고 샀다. 이거 고가 매입이지. 그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올해 옳은 것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실제 거래가액과의 다른 양도 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대요. 양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기한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토지는 20년 전에 사온 건데 그때 한 10년 전에 건물 허물어 버리고 새로 졌다.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10년 됐잖아. 이게 그죠? 이게 아니면 맨 땅에다가 새로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특공제라든가 기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팔 때 건물가액 얼마, 토지가액 얼마, 합의 30억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이거 상가 건물 얼마에 살래요? 30억. 오케이. 도장 꽝. 그러니까 이건 30억을 합쳐서 파는데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되거든.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원래는 실제 거래가액 비율로 구분하는데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실제 거래가액 있으면 그걸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죠? 우리 부가가치세, 그죠? 감기장취,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이 순서대로 안분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감기장취죠. 감정가액, 그죠?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그죠? 이것과
그리고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났다. 실거래가액으로 내가 구분해놨어요. 이게 진짜 구분가액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뻥카야. 이게 너무 차이가 나. 30% 이상 차이가 나. 그럼 이거 안 믿어주겠다. 그러면 너도 불분명한 때니까 다시 감기장치로 해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도 불명한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말이 그러면 다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거예요. 감기장치로 한다. 안분한다. 2번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뭐예요? 이거 환지처분, 보류주 충당 이거 양도 아니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다. 틀렸다. 잠깐 이게 옳은 것은이야? 틀린 것은이야?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은. 그럼 1번이 맞고 2번 틀렸고 그럼 3, 4번이 다 틀렸네.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여러분들 주택이란 뭐죠? 세법은 실질과세 주택을 건축물 대장에 등기부 등본에 그죠? 공적 장부에 그죠? 이게 주택으로 되면 모두 다 주택이에요? 아니다 이거죠. 실제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주 그 애매한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사무실로 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으로 팔려고 그랬는데 그게 주택으로 보면 작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세금 한 1,000만 원이면 끝날 거 고가주택이니까 1,000만 원이면 끝날 게 막 3, 4억 되는 거죠. 이게 세금이. 오피스텔은 기껏해야 1억 9천짜리인데 오피스텔 가액보다 그거 하나 때문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못 받음으로써 세금 늘어나는 게 막 3억 몇천이 늘어나.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질에 따른다. 4번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네, 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했다. 그런 상장법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부동산이 있고 양도세 대상은 주식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죠. 주식은 물론 좀 세세하게 구분되지만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은 대주주, 그죠? 대주주. 그리고 장외거래 이거죠. 비상장은 모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은 대주주만 양도세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주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장 범위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예 양도세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1번이다. 15번 납세 의무와 범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 1번 여러분들 공유물 공동사업 알죠? 국세기본법에서는 연대납세 의무 있다라고 한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연대납세 없다라고 한다. 그럼 동일한 사건이 상충되면 뭘 먼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3조. 그죠? 국세기본법 내용을 다른 세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없을 때만 그죠? 국세연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 앞에 이 말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은 이 말이 없다면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국세기본법은 그랬으니까 얘는 연대납세 의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는 거고. 잠깐만요. 틀린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것은. 2번 일단 이거 맞고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각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양도소득세도 연대납세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각각 내는 겁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규정에 예외는 몇 개가 있긴 한데 예외 빼고 원칙은 각각 내는 거예요. 각각. 이것도 맞고. 3번 국세용법 법인화인 단체입니다. 법인화인 단체. 그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죠. 근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럼 뭐예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라든가 뭐 공익목적 출연재산이라든가 요건 갖춰서 신청 얻은 법인이라든가 근데 그런 법인이 아니라고 그러네. 그죠? 사기당했네.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럼 뭐예요? 법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개인으로 보죠. 개인으로 보면 두 가지죠. 일거주자로 볼 수 있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죠. 공동사업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 내는 거죠. 각각.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단체 자신의 명의로 일거주자로 보니까 단체 자신의 명의로 내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작년도의 개정사항이에요. 올해부터 시행은 되는데 근데 그 단체가 수익을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한대.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전체를 분배하면 공동사업이니까 구성원들만 내는 건데, 아예 배분을 안 하면 구성원들은 안 내고 이게 몇 프로씩 받아가는 걸 모르니까 단체 명의로 단체만 내는 건데, 근데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그럼 세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는 이렇게 내고 일부는 이렇게 내는 거죠.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게, 그죠? 일부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배되는 거는 공동사업으로 봐서 각각의 손익분배율에 따라 각각 구성원들이, 분배되지 않는 거는 일거주로 봐서 단체 자신 명의로 낸다 이겁니다. 저기 틀렸다. 4번 소득세법 원천인수되는 소득으로서 법률에 따라 합산되지 않은 거. 원천징수되는 소득인데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 뭡니까?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분리과세에 원천인수를 안 했나 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원천인수 의무자 잘못이죠. 그러니까 원천인수 불성실 가산세를 지급자에게 부과를 할 거예요. 하지만 원래 세금은 누구 거예요? 소득자 본인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납세 의무는 소득자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자는 원천인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 그래서 소득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죠? 소득자 본인이. 이건 저 지급자가 원천인수 하면 끝나는 건데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세금이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 3번이. 16번.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네, 판례. 그러니까 이게 보통 7급에서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해야 한다. 이게 하나나지 두 개거든. 9급은 거의 안 나오는데 올해 9급에서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두 개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거, 그것만 보지, 이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 문제를 일단 제끼세요. 그 문항은. 그럼 나머지 거에서 내가 본 거에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일단 1번 법인세 과표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이거 인정상여죠. 인정상여. 이거 지급시기 의제 어떻게 되죠?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 수입시기는 원래 결산 확정일인데 인정상여만 근로를 제공한 날 앞당긴다 그랬어요. 왜? 연말정산 빨리 해주라고. 근데 지급시기 특례, 지급했다고 보고 그날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인수해. 그거는 뭐죠? 인정배당이건 인정상여건 인정기타소득이건 똑같죠. 그죠? 이거 신고한 거야 법인이. 그러면 신고일.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한 거야 세무조사로.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그죠? 그날 기준으로 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했으니까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봐서,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2020년 3월 31일 날까지 했다 그러면 3월 31일 날 지급한 거니까 4월 10일까지 원천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는 겁니다. 2번 이자소득 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서 뭐예요? 아까 그 투자 펀드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신탁재산 그런 것처럼. 이런 투자회사들이 투자금 받아가지고 어디 투자하니까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어. 일단 투자회사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벌써 그 구성원 투자자들의 소득이, 그 사람들 이자 소득이고 배당 소득이 아니지. 우리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수수료 빼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줘야 이자 소득이고 배당 소득인 거지. 아직은 투자회사에 수입이 됐을 때는 아직은 그 사람들의 수입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거죠. 2번이 틀린 건데, 잠깐 맞나? 그쵸? 네,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아직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네, 2번이죠. 답이 이겁니다. 네, 이게. 이건 판례 아니에요. 이건 원래 법조문이에요. 이거는. 뒤쪽에. 그 다음에 세무서장, 지방소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통지한 경우, 여러분들 법인세 세무조사로 추징할 때요, 법인세 너 얼마야 그러고 법인세를 때리게 되면 거기 소득처분이 발생하잖아요. 매출 누락이면 뭐 대표자 상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를 또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같이 보내줍니다. 그게 법인에 보내는 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예요. 그럼 이제 법인은 알아서 그걸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그 소득자들한테 알려줘요.
이 법인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야 니네들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도 이렇게 부과가 됐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게 그래서 알려야 된다. 해당 주주나 해당 상여 기타도 처분받은 자에게 알려줍니다. 맞고요. 4번 법인세 과표를 결정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인정배당이죠.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에이 몰라.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에서 답이 있으면 땡큐 그리고 답을 쓰는 거고요. 1, 2, 3번에 답이 없으면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보통의 수험생들은 1, 2번은 확실히 아닌데 이게 이거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 확률이 50% 확률로 그냥 때리는 거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한 권당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이론 보고 문제집 풀고 그게 5과목이고 7급은 7과목이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봐. 지금 우리 간신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시험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 수 없고 이 기출됐으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장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보시고요. 아까 답은 몇 번이었지? 아까 2번이었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거기 해설 보시면 되시고 17번입니다. 국세우선. 국세우선 아시죠? 그죠?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그거를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 첫 번째 공익비용 먼저 가져가자. 우리 공동 채권자를 위한 거니까. 두 번째 서민을 살리자.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 그리고 이제 당해산에 부과되는 국세 먼저 주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담보설정일이 빠르냐? 법정기일이 빠르냐? 일반 임금 채권은 항상 담보 채권 밑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 전혀 담보 없는 그런 채권들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입니다. 1번 과표화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이게 법정기일이죠. 신고하는 세목, 신고납세 세목인데 신고했으면 신고일, 신고기한이 아니라 신고일, 그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고지서 도달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 우선권은 하루라도 누가 더 빠르냐 그거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정해놨다. 신고기일이 아니라 신고일,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 맞고요. 2번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최근에 이게 짜고 한 거짓계약이죠. 그죠? 네, 이거 두 개가 틀렸네. 두 개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뭐예요? 특수관계인끼리 해야죠. 특수관계인끼리. 그 말이 빠졌고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추정할 뿐이죠.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도 틀렸고 두 개가 틀렸네. 임금 채권이 있는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채권 재보상 채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반 임금 채권이죠. 담보 설정 채권 밑으로 가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일반 임금 채권 그거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국세 채권이 그 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죠? 담보 채권의 법정 기일하고 아니 담보 설정이라고 일반 임금 채권하고 국세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더 빠르면 1번, 2번, 3번이고요. 만약에 이게 얘가 더 빠르다면 1번, 2번,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 뒤로 가는 거죠. 따라서 얘가 우선된대. 국세가. 그러니까 노란색이네. 노란색. 노란색이니까 뭡니까? 노란색이. 국세 채권이 임금 채권보다 당연히 우선되는 거죠. 맞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납세가 재산을 압류했을 때 압류랑 교부 청구가 있으면 누가 먼저라고? 당연히 선 집행기관인 압류가 먼저지. 하려고 했더니 귀 집행기관이 있어갖고 저도 부탁드려요 교부 청구 그런 기관은 후순이지. 당연히 압류가 먼저입니다. 그죠?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먼저지 교부 청구에 대한 건 후순이다라는 거죠. 그죠? 네, 2번이 틀렸죠. 2번이. 18번 조세불법과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많이 나왔네요. 올해 옳은 것은 조세심판 하여튼 국세심사위원회건 조세심판관 회의건 다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하다면 뭐 공개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세심판권 회의를 막 뉴스에 내보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건 대원칙이고요. 이게 맞고. 2번.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여러분들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관한 거죠. 집행부정지. 조세불복 들어와도 과세관청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근데 압류할 때까지만. 왜? 매각은 제3자에게 팔아버렸는데 인용결정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각은 말고 압류까지만. 압류까지만. 따라서 매각은 언제 한다? 이게 판결이 나야 돼. 기각. 너 게임 끝. 우리가 이겼어. 이거는 세무서 거야. 이제 그랬을 때만.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매할 수 없다죠. 네, 그럼 이게 틀린 거, 옳은 것은. 그럼 1번이 맞는 거네. 답이네. 옳은 것은. 그럼 2번 틀렸고. 그럼 3번, 4번도 틀린 거네. 3번, 4번도. 조세심판원의 제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여러분들 이거 알죠? 행정소송이 있고 심사청구가 있고 심판청구가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요거는 선택적. 그죠? 이렇게 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거치고 가거나. 그죠? 셋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근데 뭐가 들어갔죠? 뭐가? 그죠? 원래는 기각당하면 상급심으로만 가야 돼요. 상급심으로만. 그래도 감사원 심사청구는 불복 대상이 아니다. 왜? 이거는 기본법상 불복을 못하죠. 왜? 얘는 소송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옛날에는 불복 대상, 국세 기본법상 불복 대상이 옛날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살짝 빠졌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일 때는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기각당하면 더 이상 기본법상 불복을 못 하는데 뭐가 있죠? 얘가 만약에 재조사 결정이 나면 일선 세무서에 야, 일부는 재조사 결정을 해봐. 그랬더니 재조사 결정 판결이 나니까 일선 처분청에서 6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을 했는데 얘 원래 저희가 부과한 게 맞습니다요. 불복 청구한 저 청구인의 주장이 틀립니다요. 라고 일선 처분청의 처분 결정이 다시 나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불복할 때 원래는 뭐예요? 심사 청구를 했던 거니까 이것도 옛날 규정에 따르면 이거 한 번 한 거니까 이제 소송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뭐죠? 얘는 한 번 더 심사나 심판 청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소송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이제 그림이 개판인데 알죠, 여러분들? 이 의미 이겁니다. 이건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4번. 납세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 이건 벌써 답이 딱 나오네. 과태료 부과 처분. 조세범 처벌 절차법 통고 처분. 뭐예요? 야, 니네들은 불복 청구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그냥 니네들은 그대로 과태료 내놔.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불복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불복 청구하면 각하예요, 그냥 각하. 얘네들은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1번의 문장을 이거는 사실 문제 풀어보고 한번 암기한 사람은 이거는 딱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 1번 확실히 맞네. 그럼 아예 나머지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확실히 맞네 그러면. 그죠 이게. 19번.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명의인, 동거인 송달리 장소에 없대요. 근데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됐대요. 그리고 송달 곤란이다. 알죠? 방문은 2회 이상 방문. 등기 우편. 그죠? 송달 곤란.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면 공시송달 사유에 들어가죠. 이게. 2번.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무자. 원래 여러분들 연대납세무자 보낼 때 뭐죠? 대표자에게 보낸다. 징수상 유리한 자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사실 1인에게만 대표자에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 여러 명이어도. 근데 다만 뭐라고요? 고지와 독촉에 관한 거는 확정시키는 거에 관한 거고 징수에 관한 거니까 요거는 모두에게 각각 따로따로 다 보내야 돼요. 모두에게. 그래서 요게 고지와 독촉에 관한 거는 각각 송달해야 된다. 이것도 맞네. 3번 송달할 장소에서 하여튼 교부 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
송달받을 장소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송달받을 자가 되면 장소는 아니어도 조건이 뭐예요? 그 친구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친구는 없고 송달받을 장소에 갔다 그러면 뭐예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이거죠. 무조건 그냥 집 앞에 던져놓고 오면 안 되지.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여기는 근데 무조건 던져놨다는 거잖아요.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둘 수 있다. 아니죠. 이건 오히려 이게 한 번 더 방문해서 2회 이상 3일 텀을 두고 한 번 더 방문해가지고 아예 공시송달을 해야지. 그러면 그죠. 이거는 3번이 틀렸고요. 4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단 관리인이 있다. 당연하죠.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세관리인한테 보내고 상속재단 관리인이 있으면 상속재단 관리인에게 보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이 틀렸다. 이게 틀린 거 찾는 거 맞죠? 옳지 않은 것은.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부가세법상 공급할 때 세인계한서 발급부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급부가 면제되는 거. 세인계한서 발급부가 언제 면제되죠? 뭐 목욕탕, 뭐 이발소, 뭐 그런 거. 그리고 해외 직접 수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간주임대료, 뭐 간주입금 그런 거 있죠. 이겁니다. 근데 영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세인계한서 발급하는 게 뭐죠? 주로 국내 거래들. 뭐 내국 신용장에 의한 뭐 순례와 인가공 용역 그거죠. 그리고 국외로 원재료 반출했는데 원래 반출하는 건 공급이 아닌데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걸 국내 사업자와 계약해가지고 국내 사업자와 거래하는 건데 그럼 그 원료의 반출 그런 거는 10% 세인계한서는 아니고 영세율 세인계한서 발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미용욕탕 유사 서비스 이런 건 발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다고요? 절대로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만들려고. 이거는 사업 관련성을 없다라고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2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과거한 제한을 양도했다. 원래 여러분들 첫 번째 줄까지는 원래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원래 첫 번째 줄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중국의 현지 공장에다가 원료를 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외국으로 수출하면 이건 내가 수출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수탁가공 사업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영세율이고요. 얘는 외국애랑 나랑 거래하는 거니까 세인계한서 발급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거래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개정안에는 처음에 이 법이 나올 때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라는 문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실제 법조문에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얘가 사실 얘랑 거래를 한 거야. 얘가 야, 너 중국의 현지 공장 너 아는 수탁가공 사업자 있지? 내가 외국에 팔 일이 있는데 말이지. 나는 현지 공장 아는 데가 없어. 네가 좀 여기서 만들어 줄래? 그리고 이렇게 팔을래?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수수료 줄게. 그러면 이거는 얘가 갑이라 그러고 얘는 을이라 그러면 얘는 갑이 판 거예요. 수출한 게 을이 수출한 거예요. 을의 수출이에요. 을의 수출. 얘 갑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영세율은 갑이 신고할 게 아니에요. 을이 신고할 거예요. 근데 갑이 한 거는 뭡니까? 얘가 부탁해가지고 일본에 중국에 원재료 반출한 것에 대한 거는 그거는 영세율이지만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영세율 세인계한서 발급해야 된다라는 게 이 조문의 취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세인계한서 발급 의무 예외 대상에 예외 밑에 그 박스 밑에 제 교재에도 있죠. 거기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여기 2번이다. 조금 뭐 어렵긴 한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외웠을 거예요.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용을 몰라도 답은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 답은 2번이었고.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한다. 무한이라는 게 뭐예요? 없을 무자. 그죠? 이거 그죠? 금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이, 금전거래 없이 수출한 거 뭡니까? 샘플 보낸 거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아니면 수리해서 다시 보내는 거 그런 거죠. 이게 무한 반출입니다. 무한 반출. 대가 없이 그냥 반출하는 거예요. 근데 반출했는데 아니면 아까처럼 원재료 그냥 보내는 거 그런 거죠. 근데 대금 결제하는 계약에 의해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자의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직접 아까 수출하는 거 그런 거죠. 이거는 외국애랑 거래하는 거니까 영세율인데 신고는 하는데 세인계한서 발급하는 거 없다 이거고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데
공급받는 자가 뭡니까? 영세율인데 국내 사업장이 있는 자와의 거래는 생계하다 발급하는 거예요. 영세율 생계하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자와 거래하는 건 생계하다 발급 안 하는 거죠. 외국 애들하고 거래하는 거니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그렇죠? 답은 2번이었다. 이겁니다. 2번이었다. 네. 올해 하여튼 코로나도 그렇고요. 하여튼 올해 또 문제도 보니까 어려웠더라고요. 학생 몇 명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하여튼 올해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죠? 그래서 올해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모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